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날이 엄청 춥죠. 오늘 뭐 영하 16도 뭐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진눈깨비 날리고 있다 보니까 더 춥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차인의 대항력 50까지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2편에서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 판별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토지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을 좀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쪽에서도 돈이 많이 된다는 거 제가 저번주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몇 번 제가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뭐 십몇 년 전에 했던 거라 그렇지만 쭉 지나오면서 어떤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랬거든요. 자, 보시면 보증금 미상 선순위야. 전입은 제일 선순위예요. 그런데 확정일자도 없어. 그리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는 먼저 의심을 하고 봐야 돼, 여러분.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고. 진짜 이 사람이 진성 임차인이어서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그래, 너가 할 대로 해. 나는 그냥 어떻게든 돈 받으면 돼. 뭐 권리신고 안 해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진짜 바빠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들통날까봐, 또 경매 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로 또 들통날까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진짜 가짜든지, 진짜 가짜든지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선순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을 밝혀낸다면 얼마나 수익이 많겠습니까? 물론 강의하는데도 많이 있는 걸 알아요. 뭐 대부분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면 권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가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저는 더 솔직히 낫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권리 분석하는 사람들보다도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뭐 권리 분석이야 뭐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재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죠. 188만원으로 조만간에 올릴 거예요. 환원할 거니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 이번 주가 됐든 아마 다음 주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인원이 차면 이제 안 할 거니까 지금 날도 춥고 또 워낙 불경기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옛날로 188만원 환원하면 다들 힘드시니까 진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요 가격 이 가격은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기존에 188만원을 구매했던 분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 하십시오. 뭐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캡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797강 798강인데? 죄송합니다. 798강 선순위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조사하기. 여기도 바꿨나? 잠시만요. 798강 여기 바꿨네. 자, 제가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지난 강의들을 모아서 문제를 낼게요. 만약에 제가 4문제를 낼 건데 5문제를 낼 건데 이걸 다 맞추신 분들은 제 강의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틀렸다. 그럼 제 강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기초 중에 기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간과하면서 에이 선순위 임차인 있네? 보증금 미상이야. 확정일자도 안 받았어. 에이씨 머리 아파 통과. 그럼 여러분 평생 가도 돈 못 벌어 진짜.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이게 기본이 돼서 이제 민법도 하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공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 블루오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대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해도요 맨날 한쪽에서 내가 이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다 알죠?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강의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돈 번 분들 많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 문자 많이 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그죠? 저당권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퇴거를 했어요.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방이 폈으니까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죠?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8조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자, 이 사람은 대항력 인정해줄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같은 301호야.
대항력 있어요? 대항력 있다고 했죠? 제가 판례까지, 대부분 판례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지금 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열을. 이런 물건 찾으라고 지금 막 눈이 뻘그레져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맞췄나요, 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처음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인데, 이건 저번 강의 때 한 겁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대인이 뭐 보증금 1,000만원의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이 건물을 매수했어.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1,000만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썼겠죠. 매매 대금이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1,000만원 임대차 계약서하고 매매 대금하고 상계를 하자. 그래서 소유권이 임차인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임차인은 200만원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여러분들 이런 거 경매물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선 거야.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순위니까, 자, 여기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 이 전 임대인하고 쓴 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겠죠? 이 임대차 채권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아까 뭐라 했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 저번 시간에 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번 시간에 끝무렵에 있으니까 보시고 꼭 반드시 보세요. 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은 그죠? 이 보증회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보증회사는 임대차 채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웃기죠? 혼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이 떠들고 있죠? 어쨌든 간에 요거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10분의 1토막까지 난 거 제가 보여드렸죠? 10분의 1토막까지 난 사례를 제 교재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요런 것들 1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4, 50개 나와요. 임차인으로 있다가 건물 또는 아파트 매수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여기 임대차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받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요. 보증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이 임대차 효력은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거든요. 그죠?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낙찰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봤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사람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최우선 변제,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과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나요? 이 세 개가 다 만족해야 되나요?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다 해야 돼요? 아니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죠?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경매 기입등기야. 경매 기입등기. 그런데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한 소액임차인들 있죠? 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냐? 확정일자 없어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해줍니다. 최우선적으로 소액임차인에 한해서.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잖아요. 저당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공부하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야. 저당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요거 경매 기입등기.
경매, 기입, 등기. 공부를 2, 3년 한 사람들도요, 요걸 굉장히 헷갈려.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아는데, 말로써 이렇게 딱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딱 받아보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2, 3년 한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가만히 생각해 본데, 헷갈린데 말이. 자, 요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등기. 그리고 여기는 경매 기입 등기. 그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보호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런데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은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고, 그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 그럼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도 전입한 소액 임차인도 보장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원칙은 질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게 맞죠. 그죠? 그냥 경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은 보장 받습니까? 최우선 배당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이 질문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소액 임차인은 여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후에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가압류도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채권계산을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번 강의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등기돼 있는 게 아니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요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가 없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 요런 내용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인데 대항력도 아니 배당 요구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없어. 이런 임차인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임차인들을 가려내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제 교재에 계속 내려볼게요. 16개 사례가 있어요. 16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딱 꿰뚫고 있으면요, 전입일자 있어. 대항력? 당연히 선순위겠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리고 확정일자도 없어. 이런 사람들 가려내는 거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제가 시간이 뭐 다 되면 다 하겠지만,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는 제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 내용 경매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요. 이거 보통, 뭐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나요.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나는데, 이거 판사님들도 모르세요, 잘. 경매 판사님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낙찰받고 반드시 이 판례를 갖다 드려야 된다고. 이 판례를. 근데 제가 이 판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 외에는 제가 판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왜 저희들 이거 판례 없이 여러분들 뭐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은 최근 작년 판례거든요. 작년 2024년 판례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거. 그죠?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요거 그 임대차 계약서 요거 신용보증에서 보증사에 쓴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대항력은 없다. 요 부분의 판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사건도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니까 반드시 보세요.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요것은 그 내용을 아까 그 임차권 등기 요것은 그 이렇게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퇴거했어.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2명이죠. 임차인들이. 요것은 제가 숫자 설명했으니까 우리 블루오션 교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요 내용은 대위등기, 임차권 대위등기를 통해서 아까 그죠? 요거 이제 임대차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인 그 신용보증사가 내 임대차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죠? 그런데 이게 임차인이 그 건물을 샀을 때 과연 이 임차 대항력이 있냐 없냐 요거거든요. 그 임차권이 그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건데 대항력이 없다. 우리는 날로 먹으면 공짜로 먹으면 된다. 요것은 네 판례까지 다 있는데 판례 제가 아까 감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미상인 임차인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임차인이 2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은 있어 이렇게 보죠. 전입은 있죠.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안 했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안 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진성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보증금 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해서 기초는 뭐냐면 등기부를 딱 보세요. 등기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이건 아주 기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제가 1편에다, 여기다 3번에다 넣은 거예요. 아까 그 1번, 2번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게 진짜 큰 돈 되니까 제가 대충 설명한 거고, 그죠?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죠? 어쨌든 1번, 2번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뭐 이제 블루오션 교재 위주로 설명했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임차 보증금 미상인 3번에 넣는데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간의 순서대로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시간의 순서대로. 자 소유권 이전이 됐어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됐어. 그 다음에 압류가 됐어.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어. 여기 임차인이 9월 14일 날 여기 9월 14일 날 들어 이 말 이게 없다고 가정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없다고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들어왔어. 또 압류가 들어왔어. 가압류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일단 정리를 하세요. 시간의 순서대로. 자 그러면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쭉 2009년 10월 30일부터 그죠? 그 다음에 2009년 10월 30일 날 근저당이 설정됐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어요? 아, 건물을 사면서 저당을 받았구나. 설정 받았구나. 그죠? 3천만 원이라는 저당을 설정 받았구나. 그죠? 물건을 사면 대출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해제를 했고 2015년에 근저당을 말소됐어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 까지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겠구나. 그죠? 이 사람이 살고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왜 근저당을 말소시켰냐 이걸 갖다가 이 근저당을 왜 말소시켰을까? 그러면 위에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여기 말소한 거 있죠?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임차인을 넣겠구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2018년 9월 14일 날 그죠? 9월 14일 날 바로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압류가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진성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 날짜하고 그죠?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날짜를 시간 순서로 쭉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입일자는 있는데 그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럼 뭐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는구나. 지가 진짜 떳떳하면 배당 요구 했겠지. 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등기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임차한 순서를 쭉 나열해봐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소유자가 그 물건지에 살고 있냐, 소유자가 그 임차인하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냐, 그런 거 따져봐야 되고, 아니면 가족관계냐, 또 성이 비슷하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교재, 여기 맨 위에 보면,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제 판별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놨어요. 이 정리해놓은 걸 제가 밑에다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했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갑구.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그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자, 그러면 갑구는 일단은 뭐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을구를 볼게요. 갑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을구를 보면 을구를 한번 볼게요. 을구 위주로. 자, 저는 등기부가 이렇게 딱 있으면요, 요렇게 근저당이 설정됐고, 그죠?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어. 2006년. 이건 2003년이죠. 그 다음에 2006년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이 말소가 됐어. 이 근저당이 말소가 됐어요. 근데 이 근저당이 언제 말소됐는가 보니까 1번, 2번 근저당 설정을 말소한 거예요. 그죠? 1번, 2번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1번이잖아요. 2번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됐냐면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된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가 21년 12월 15일 날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22년 3월 1일 날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여기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왜 여기 1번, 2번을 한꺼번에 발주했을까? 이 임차인이 대위변제했을까? 대위변제한 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대위변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1번만 맞서하면 됐잖아. 그죠? 1번만 맞서하면 되는데 왜 2번까지 맞서를 했지? 2번까지 맞서를 했지? 대위변제를 하는데 1번만 말소하면 되는데 2,000만원짜리만 말소하면 되는데 왜 밑에 있는 6,500만원까지 말소를 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위변제를 위해서 자기가 선순위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임차보증 다 받잖아요. 그죠? 경매 넘어가도. 그래서 이 1번, 2번을 말소시켰던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1번만 말소시키면 되지 왜 2번까지 말소했지?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1번 근저당권자하고 2번 근저당권자하고 같은 국민은행이야. 같은 국민은행. 그죠? 그러면 내가 국민은행 입장이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꺾기라는 거 있었죠. 꺾기.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얼마짜리 적금을 들어라. 그거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국민은행 담당자라고 한다면, 자, 당신이 선순위 확보하려면, 그죠? 선순위 확보하려면, 자, 요거 같이 말소해라. 요거 두 개 같이 말소해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말소해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번, 2번을 같이 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선순위가 돼버린 거죠. 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죠? 선순위가 된 거 맞죠? 자, 선순위가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황자라든가 매각문건 명세서라든가 그죠? 문간 송달내역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임차인을 판단할 때는 거기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캡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등기부는 설명해드렸고, 그죠? 등기부의 내용은 설명해드렸고, 뭐 그 임차인이 안 갚았으면 소유주가 갚았겠죠, 그죠? 그런데 문건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현황조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임차인 권땡땡님에게 확인해보니, 임차인이죠? 권땡땡님에게 확인해보니 본 물건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 아파트거든요. 방 3개짜리야. 방 3개짜리에 임차인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이때 시세조사 방법들은 임대차 당시에 시세조사 방법은 뭐 아실, 호갱노노, 그 다음에 뭐 KB 국민시세, 그 다음에 부동산 뱅크,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플래닛, 그죠? 많아요.
조사할 곳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조사하는 방법은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뭐 아실부터 해서 호갱노노부터 해서 부동산 뱅크, KBC 국민은행 시세,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플래닛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거기 조사. 이제 물론 전 월세 같은 경우는 2022년인가? 2021년부터 6월달부터인가 시행됐죠. 신고. 그런데 22년까지도 계도 기간이었어. 그리고 23년 6월까지가 2년 동안 계도 기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부터 6월부터 실질적으로 의무화된 거죠. 안 그러면 과태료 맞으니까 의무화된 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실이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부동산 부동산 뱅크, 그죠? 거기가 저는 그 세 가지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1999년도에 아니면 또 2016년도에 그 당시 전세 시대를 보고 싶다. 그럼 아실 들어가면 돼요. 그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제 호갱노노 거기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두 개만 보시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네. 이제 이게 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 건 누구의 임차인에게 확인해보니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대. 방 3개짜리에 그럼 여기는 임차인 거주하고 여기는 주인 세대 거주하고 그러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성씨도 확인해 봐야 돼요. 소유자도 권땡땡님, 임차인도 권땡땡님. 가족관계가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죠. 그죠? 근데 가족관계라 하면 가족관계는 임대차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죠? 가족관계는 임대차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확정일자를 안 받았지? 왜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까? 가족이니까? 왜 보증금이 적을까? 가족이니까 뭐 방 한 칸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안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 양반 확정일자를 안 받은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니까. 임대차 보증금 내역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까놓고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 좋아요. 이해 가셨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나? 자, 볼게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 배당력으로 안 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은 이날 됐습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이날 됐어요. 간단해요, 이건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물건지상 소유자 주소가 같다? 자,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게 등기부거든요. 소유자 주소도 똑같죠. 여기하고. 이 주소하고 똑같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같은 주소지에 임차인도 있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대부분 무상 임차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 중에 확정일자도 없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임차인이 있다? 같은 옷 임차인하고 주인하고 같이 살아요. 그죠?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전입일자와 소유권 이전 일자를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죠? 전입일자는 2008년이야. 소유권 이전은 2010년이야. 그죠? 자, 전입일자는 2008년인데 소유권 이전이 2010년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자, 2010년 9월 14일 당시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을까요? 금융권에 대출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거의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임차인들 한 2, 3천만 있어도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준다니까요. 차라리 그걸 대환대출하고 갚아버리고 은행에서 더 1순위로 추가 저당을 잡습니다.
이게 1금융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겠죠. 전혀 안 해주겠죠. 그런데 왜 임차인이 여기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임차인이 전부터 계속 있었어. 응? 임차인이 여기 보면 자 등기부를 근저당 설정하는 거 보니까 5억인가? 5억이 돼 있네. 5,500만 원인가? 그죠? 5,500만 원이 돼 있네. 5,500만 원에. 저당권이 5,500만 원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이거 아실에서 본 거거든요. 이때 당시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2010년이거든요. 2010년 당시에 69 타입이 6,500만 원 매매 전세죠, 전세. 그죠? 전세가 그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시세가 이게 시세구나. 표기를 안 해놨네 이게. 시세가 6,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500만 원을 대출했다는 건 거의 한 70%? 거의 70% 대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2008년에 전입한 그 임차인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겠죠. 가짜일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96%의 낙찰을 받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월세일 가능성이 높겠죠. 월세일 가능성이. 그죠? 월세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절대 제가 여러분들 그럼 참고하십시오. 1금융권에서는요. 누가 임차인이 있으면 절대 대출 아닙니다. 그거 갚아버리고 차라리 자기들 1순위로 그냥 저당을 설정해요. 그죠? 자, 이게 이해 가셨죠? 자, 아유, 뭐, 이게 처음에 설명을 좀 어영부영 했더니 그냥 시간이 30분이 넘어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부부간의 대항력, 가족간의 대항력,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이렇게 쭉 제가 다 정리해놨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할게 한 가지 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탐정이 돼가지고 추리해서 보면 알아요. 등기부 딱 이렇게 펼쳐놓고, 등기부, 아이고, 저처럼 아까 이렇게 등기부를 딱 펼쳐놓고요.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보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지, 소유권이 언제 변경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몇 가지 제가 조금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유자하고 뭐 같은 집에 사는지, 아니면 성씨가 같은지, 아니면 저당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시세의 몇 프로인지, 뭐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뭐 어떻게 뭐 이제 말소했는지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요것도 역시 교재 참고하시고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요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요걸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 다 판례까지 나와 있으니까 판례 꼭 보시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야. 근데 여기도 역시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기 딱 있어요.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 물론 이제 이렇게 전입일자, 등기부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파악하면 금방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 이 사람이 결국에는 2심까지 갔거든요. 2심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겼어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동생이거든요. 사촌동생이 자기 집이 방이 엄청 커요. 방이 5개인가 있어요. 집이 넓어요. 여기에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임차인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전입일자도 최선순이에요. 전입일자도 최선순이야.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어. 그리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런데 이름이 성씨가 똑같아. 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패를 까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있어요. 자기들끼리 급조를 했겠지. 그죠? 임대차 계약서는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증명을 못해. 금액을.
금액을 증명을 못해. 이분이, 이 소유자가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사업을 했던 분. 그런데 이 사촌동생이 여기 전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 도와주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금전거래가 왔다 갔다 했겠죠. 금전거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5년 동안 이 사촌동생이 형님 앞으로 입금해주고 또 형님은 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또 이쪽으로 입금하고 이 사람은 다시 이쪽으로 입금하고, 그래서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2억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못 맞췄어. 그래서 한 7천까지밖에 증명을 못했어. 7천까지밖에 증명을 못했어요. 아니, 임대차 계약서는 2억인데 그죠? 어떻게 7천만 원밖에 증명을 못하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나머지 그럼 1억 3천은 어떻게 했냐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1억 3천은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 사촌 형님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줬대. 그죠? 자기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계좌로 이렇게 입금하고 그 어머니 채권을 자기가 이제 양도받았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촌 형님한테 1억 3천을 빌려줬는데 이 1억 3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임대차 계약을 썼다. 그럼 여러분, 이 채권이, 이 빌려준 채권, 자기 어머니가 뭐 빌려줬는 이 사람한테 양도를 했겠죠. 자기 아들한테 양도를 했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여기다가 1억 3천어치에 1억 3천만 원어치는 내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임차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인정될까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앉아서 낙찰을 받고 앉아서 한 2억 그냥 벌었습니다. 대부분 판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옛날에 이 판례는 제가 옛날에 수분영자, 제가 옛날에 한번 수분영자 강의한 적 있죠? 수분영자가 임차인이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수분양자의 지위라는 게 블로그쇼 게 있습니다. 강의에도 있고요. 그 부분 모르시면 참고하십시오. 물론 뭐 강의에는 다 100% 이제 저기 안 했으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제가 옛날에 대구 고등법원에서 났던 판결입니다. 이게요. 제 사건이 아니에요. 제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이거 그때 수분양자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 지금 방금요. 그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나와 있죠. 그죠? 대구 고등법원에서 판시한 겁니다. 이 대법원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밑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하려는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다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소급. 바로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아요. 나중에 소송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어. 임대차 인정되죠? 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매달,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합시다. 보증금이 자기도 1억이라고 주장해요. 나중에 이제 재판으로 갔을 때 아들이 매달 어떤 데는 200만 원 입금하고 어떤 데는 300만 원 입금하고 어떤 데는 뭐 1000만 원도 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뭐 한 1억을 입금 다 했다면 관계없어요. 그냥 이것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조금씩 주기로 했다. 이걸 다 뭐 판사님께서,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다 인정을, 그러니까 약자편이니까 법은, 그죠? 이런 그 임대차는 약자편이기 때문에, 자, 판사님께서 이걸 다 조금씩 준 것도 인정을 해요.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금액을 다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 임대차 인정 안 됩니다. 입금된 금액만 임대차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된다는 건 아니고,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입금한 금액만 인정했다는 판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뭐 믿고 계시면 될 거예요. 뭐 모르시면 제 교재 판례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막상 뚜껑을 딱 열고 소송으로 가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채권을 임대차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위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여러분 이거 밑에 몇 가지 사례가 중요한 사례가 더 있어요. 요것은 여러분들 그 제 교재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188만원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립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최근에 정리한 거라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임차인 판별하는 방법, 뭐 이것은 뭐 공개도 되겠지 여러분들께. 먼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여러분들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매매, 전세, 월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 아시지만 아실, 호갱노노, 부동산 뱅크, KB시세, 디스코, 부동산 플래닛,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뭐 이런 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잘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시세를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2015년도에 매매나 월세 또 전세 가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이니까 한 몇 번 들어가면 다 한 두세 번만 가서 확인해 보면 다 알아요. 금방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아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있지만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사하지 말고 미리 조사해 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3번, 4번 유찰되고 나면요, 은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전화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이 와요. 귀찮아요. 안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물건 나왔을 때, 이거 뭐야? 대항력 있네? 확정일자 없네? 보증금, 응? 배상요금도 안 했네?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가서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은, 처음으로 전화 왔기 때문에 잘 알려줘요. 여러분들은 다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막 다 전화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가도 이런 관리사무소 가도 잘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근데 가서 그냥 가지 말고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고 커피라도 한 봉다리 사가지고 가서 아유 제가 이거 낙찰받고 좀 꼭 하고 싶은데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얘기 잘하면 잘 해줘요. 그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은행 직원, 임차인, 그리고 우리가 꼭 이런 데 가서만 뭐 관리사무소 은행 이런 데 가서 확인하지 말고요. 이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집이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만 당사자인 집에만 가지 말고 그 옆집도 가봐요. 아니면 앞집을 가보던가. 앞집 딩동 둘러가지고 남자가 가는 것보다 여자가 가는 게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여자 시켜서 같이 이제 동료가 있으면 가서 이제 옆집 눌러가지고 이제 임차인 진짜 있냐 막 그러면서 물어보고 앞집과 옆집은 대충 뭐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여러분들은 그 호수만 가. 경매 물건이 301호라면 301호만 가서 띵동띵동 막 눌러가면 성질 난다니까. 옆집으로 가라고, 옆집으로. 앞집으로 가든가. 앞집 가서 물어봐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정상적인 금액 이 대출인가? 그때 당시에, 그죠? 대부분 은행에서는 6에서 70% 정도 담보를 저기를 잡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채권 최고액 120%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세의 정상적인 시세였나? 그것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임차인이 있었다면 60, 70% 정상적인 대출이 아닐 거예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죠? 임차인이 있다면 1금융권에서는 절대로 대출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준다니까. 1금융,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런 데서 1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1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근저당권자이긴 하지만 이게 은행인지, 이금융권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인지, 대부업체인지, 사채업자 죄송합니다. 대부업자인지, 그죠? 그런 데를 먼저 파악해봐야 돼요. 파악해야 된다고.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자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저당권 금액이 얼마인지
그죠? 시세, 그때 당시 시세에 몇 프로를 해줬는지. 우리가 다 시세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트에서. 그죠? 소유권 이전 시점에 시세와 저당권의 금액도 파악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등기부에 임차인이 이름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돼요. 아까처럼 매도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그걸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딱 제3자가 만약에 이 임차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판사님들도 이거 대항력 있어라고 판단해요. 그 판례 갖다 주지 않으면, 그죠? 제가 가려놓은 판례 갖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증금 날린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당시에 저당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연도에,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전세 월세 시세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호객노노 아실 제가 다시 한번 써놨는데 요거 꼭.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해당 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0 2010년이야. 그러면 보통 뭡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퐁당퐁당 뛰잖아요. 그죠? 2년에 한 번씩 퐁당퐁당 뛰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얘기야. 그런데 단 여기에 만약에 이때 당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 이후에 전세금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무효죠.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자 보증금을 인상했어.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 이후부터 인상분은 땡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누가 또 자꾸 전세를 올려주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물건지에 거주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유자가 그 임차인하고 같은 호수에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방 3개짜리인데 방 2개짜리 3개짜리인데 여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일과 등기부의 을구에 저당권 말소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꼼꼼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답은요. 등기부에 나와 있다니까. 등기부에.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고 매각문건 명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간 송달리에게 나와 있어요. 임차인 누구누구에게 뭐 발송 그러면 도달 딱 있으면 이 사람 임차인이 있는 거야. 임차인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거지 이제. 그죠? 등기부를 통한다든가 매각문건 명세서라든가 현황 조사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료를 딱 조합을 해서 진짜 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탐정이.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16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만 설명해 드렸지만 나머지 16가지는 정말 이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꼭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작다. 이것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더 공부해야 되나? 조금 더 공부할게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다 아까 도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그리고 임차인 본인이 그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특히 공인중개사분들 컨설팅 잘하세요. 잘못했다가는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돈 다 물어줘요. 자, 여기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어. 근데 이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 임차인이 이걸 낙찰받고 싶어 해. 그런데 임차인이 여기에 확정일자도 없고, 선순이야.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억짜리야. 5억짜리야.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거 낙찰 받으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찰 받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임차 보증금이 3억이라고 합시다. 아니 4억.
자, 선순위는 선순위야. 진성이야, 진성. 진성 임차인이야.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이거 이 임차인 낙찰 받으러 가요? 자, 내가 임차인이니까 아이씨 상계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딱 낙찰을 받았어. 얼마에? 4억에. 딱 4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임차인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 채권하고 상계할 수 있을까요? 상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임차인은 이 4억 납부해야 되잖아요. 4억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돈 여기 4억 들어가 있잖아.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배당 요구를 해야지 뭐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 요구를 해줄 거 아니에요.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선순위 그죠? 선순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이거 낙찰 받으면 돼? 안 돼? 어떤 사람이 달랑 낙찰 받아버리면 4억 그대로 토안에 납부해야 되고 또 자기 임차보증금 누구한테 받을 거야? 지가 낙찰 받았는데 혼동으로 소멸되는 거잖아 이거. 그죠? 그럼 저는 얘는 기존에 4억 들어가 있지 낙찰 4억 받았지. 그럼 뭐야 이거? 8억 들어가지고 5억짜리 집 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8억 들어가지고 집 산 꼴이 된다니까? 이렇게 컨설팅하면 여러분들 죽는다고요. 그죠?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돼.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죠?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 나머지는 제가 지금 거의 1시 50분이 넘었으니까 처음에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50분이 넘었으니까 제가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렇게 쭉 이제 임대차 그 가장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을 판별하는 방법들은 제 교재에 이렇게 다 실어놨습니다. 실어놨으니까 우리 이제 그 정상적인 가격을 주신 우리 188만원 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아니라 2월 말 정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이 16가지 12가지 이 15가지 이 16번은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제가 풀어보라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걸 딱 정보하고 나면요. 이런 것은 그냥 눈 감고 딱 해결해요. 눈 감고 해결해요. 너 진짜네, 가짜네? 딱 알아요. 딱 안다니까. 그래서 이 15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보증금 미상 임차인 해가지고 15개 사례를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웬만한 사건들은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핵이라 아니라 얘가 진짜네 가짜네 딱 80%는 골라낼 수 있다니까요. 80%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것이 여러분들 탐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탐정으로 만드는 거니까 반드시 요거 교재와 함께 보세요. 조금 이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해서 이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다 펼쳐놨고 똑같은 물건을 사건 번호까지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이렇게요. 사건 번호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사건 번호 딱 보고 몇 번만 딱 보면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어떻게 유추하는구나, 많은 방법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요건 그 가장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 요걸 꼭 하십시오. 요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저번 강의 때 요거 이제 임차인의 50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요것도 반드시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딱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지분 경무야 임차인 이런 거 요거 딱 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대충요. 그죠?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아까 지금 요거 11번 요거 하는데 아까 그 16가지 사례가 있는 거예요. 16가지 사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동산 경매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판별법 해서 아까 이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 설명 안 하고 세 건만 설명해서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야. 그냥 여기 제가 딱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거 딱 보면 그러네? 그렇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예를 들어서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 그래?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자 토지 낙찰대금에서 전체 낙찰대금에서 별도 등기자가 그죠? 가장 먼저 토지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사실 그것까지도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근데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요거 그 다음에 지분 경매와 임차인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후순위지만 아니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제가 요거 판례 다 가렸죠. 이게 판례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물건 여러분 이제 돈 올해는 긁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까 어떤 거냐 임차권 등기 후 요거 임차권 등기 후 요거 진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또 네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아까 설명드린 거 요거 사례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지분 경매와 요것은 717강에 있습니다. 제가 다 써놨어요.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그냥 돈 벌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년에 1억은 법니다. 여러분 1년에 한 건씩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었죠?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날씨 좀 조금 있다 이제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 조제 가격을 옛날로 188만원으로 환원하기 전에 뜨시는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서 정말 자기 실력 쌓기 바랍니다. 요거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아셨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비공개로 했던 거 1번 2번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 사람도 대항력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에서 소유주 임차인이 있는데 건물을 샀어.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을 샀어. 그러면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섰을 거 아니에요. 허그라든가 아니면 뭐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그죠? 이 임대차 보증선 그죠? 질권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죠? 이 대항력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있을 때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서로 매매가 됐어. 돈 주고 매매했어. 그럼 여기 임차 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항력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그럼 이것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임차 계약서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민법에서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지위를 포기한 거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이기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진짜 요 가격대 제가 지금 한시적으로 요 가격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사세요. 진짜 어느 분이 어제 그 교재 샀는데 그분은 6개월 동안만 제 강의만 들었대요. 6개월 동안 쭉 제 강의만 듣다가 결국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박사령관 말대로 야 이거 진짜 3월달부터는 진짜 200만원 넘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제 구매하신 분도 계세요. 6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인가 제 강의만 계속 들었대요. 그냥 이어폰 끼고 듣기만 했대요. 듣기만 했대요. 저는 제 강의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어쨌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저는 뭐 100억짜리 물건도 지금 상담하고 있고, 그죠? 뭐 진짜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재책이 필요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